로렌은 1984년 4월 18일 워싱턴과 볼티모어 사이에 있는 로렐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녀에게는 다정한 부모님과 2명의 여동생이 있었으며 그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활동적인 성격으로 친구들이 항상 많았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였다. 학창시절 로렌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였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조지아주에 있는 머서 대학교의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그녀는 그곳에서 7년 동안 법학 공부를 마친 뒤 2011년 6월 27세의 나이로 졸업하였다. 하지만 그녀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지아 변호사 시험이었다. 로렌은 자신이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변호사 시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시험 전까지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 후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머서대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머무르게 된다. 로렌은 가족들에게도 공부 때문에 앞으로 자주 연락을 못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그들도 그런 그녀를 이해해 주었다. 그녀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인 애슐리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2011년 6월 30일 애슐리는 4일 동안 로렌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고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아파트에 들러 집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았기에 그녀에 대한 걱정은 더 커져갔다. 가장 이상했던 점은 로렌의 차가 여전히 밖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었다. 애슐리는 로렌의 동생에게 전화하여 그녀가 부모님 집에 있는지 물어보았고 동생은 그녀가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애슐리는 혹시나 사고를 대비해 로렌의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2명의 친구와 함께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정했다. 집 안은 일상적인 모습처럼 평범하였고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여전히 수상함을 느낀 애슐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 또한 강제 침입 흔적이나 도난당한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경찰은 범죄수사 기술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혈액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루미노를 사용하였다. 기술팀은 거실과 방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용액을 뿌렸는데 한쪽 벽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퍼져 있는 혈액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욕조와 바닥에서도 혈흔을 찾았으며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사건 현장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장을 둘러보던 한 형사는 창문을 통해 바람이 불 때마다 역겨운 냄새가 조금씩 자신의 코를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시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냄새였으며 냄새의 원인을 쫓은 결과 아파트 밖에 있는 쓰레기통 앞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백인 여성의 몸통이 발견되었는데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처음에 로렌의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국과수의 DNA 검사를 맡긴 후 시신의 다른 조각들을 찾기 위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그 시각 한 뉴스 방송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기 위해 이웃들에게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던 로렌의 법대 동기였던 스티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기자의 질문에 대한 그의 반응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Do you know anybody any enemies she might have had, somebody that might want to hurt her? No, we don't know where she is. The only thing we can think is that maybe she went out running and someone snatched her. Because we went over. One of her friends had a key. We went inside and tried to see if there was anything amiss, but she had a door jamb that was sitting right by it, so there was no sign that anyone broke in. The door was locked when everyone got here. We just don't know where she is. What about in the parking lot area? I know they've been doing a lot of. I think that's where they have recovered the body or whatever they recovered from there. Body? Had you heard? Had you seen anything there? Had you seen anything there? We don't know if this is the same person. You know what I mean? Like, they took out a body there earlier. We don't know if it's the same person or not. So that's why we're trying to ask people if they know who lived there. Are you okay, sir?
I think I need to sit down. Okay. 인터뷰에서 스티브는 그녀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순간 갑자기 말문이 막히며 슬퍼하기보다는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자리에 앉아 땀을 흘리며 물을 계속 마셨다고 한다. 당시 그는 로렌의 시신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자신했기에 경찰이 그녀의 시신이 아닌 행방을 쫓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반응이 경찰의 주목을 끌었으며 경찰은 그날 바로 그의 아파트를 수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발견되었다. 세탁실에서 피로 뒤덮인 시트와 함께 쇠톱을 발견했는데 혈흔 조사 결과 로렌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컴퓨터에서는 그가 블로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글과 함께 로렌을 몰래 찍은 사진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 따르면 스티브는 SNS에 올라온 로렌의 사진을 보면서 폭력적인 음란물을 동시에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창문을 통해 로렌의 아파트를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삭제된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 자백했다. 그는 1년 전 친한 사이가 된 로렌에게 여러 차례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당하자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로렌은 가끔 여동생에게 연락하여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는 것 같다며 무섭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친구 또한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가 창문을 통해 그녀를 훔쳐보고 있다고 말해주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으며 사건 다음 날 이사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티브는 앞으로 그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불안과 함께 분노하였고 끔찍한 살인을 계획하게 된다. 사건 당일 그는 로렌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전 4시 30분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로렌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에 자고 있는 그녀를 한동안 지켜보았고 움직이다가 밟은 마루판에 삐걱거리는 소리에 그녀가 깨어나게 되었다. 로렌은 깜짝 놀라며 그에게 당장 꺼지라고 말했지만 스티브는 곧바로 그녀의 목을 눌러 질식하게 만들었다. 그 후 화장실에서 쇠톱으로 그녀의 시신을 처리하였고 봉투에 나눠 담은 뒤 여러 지역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 대부분의 조각들은 청소부들에 의해 쓰레기장으로 보내졌지만 우연히도 몸통을 버렸던 쓰레기통을 청소부가 실수로 비우지 못했고 이것이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이었다. 스티븐 또한 인터뷰 당시 그녀의 시신이 이미 쓰레기장으로 보내졌다고 생각했기에 몸통이 발견되었다는 기자의 질문에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었다. 2011년 8월 2일 로렌의 유해가 발견된 지 한 달 만에 스티븐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법학 지식을 이용해 경찰의 부적절한 신문기법에 대해 항의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신을 변호하려는 그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범행 증거와 그의 자백이 뚜렷했기에 2012년 4월 21일 판사는 스티븐에게 3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그는 2018년에 자신의 형량에 대해 항소를 시도했지만 리치먼드 카운티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고 한다.